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나오는데 내일쯤 비가 그치고 나면 전국적으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큰데 방역 당국은 인근 가금류 인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2,000명은 안전한 숫자이자 실현 가능한 숫자라며 증원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 근거로 든 연구들에 대해 가정에 따라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자의적 왜곡을 멈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일상이 줄어들면서 메타버스 붐이 끝났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정책 지원에 힘입어 혁신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밤하늘에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슈퍼문인데 이번에는 토성과 혜성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밤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하늘에 노랗게 빛나는 동그란 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난히 크고 밝은 보름달은 마치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놓치기 아쉬운 보름달을 기억에 남기려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서둘러 기록합니다. 3355 모인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환한 달을 보며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도 빌어봅니다. 달을 보니까 기분도 좋고 소원을 비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보던 달인데 뭔가 조금 더 새롭고 더 커요. 슈퍼문이라니까 좀 더 크고 평소보다 더 예쁘고. 멀리 있는 달을 망원경으로 가까이 본 아이들. 신기한 눈빛과 설렘 가득한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크고 밝은 슈퍼문이 고요한 가을의 밤을 환하게 비춰주며 가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달은 지구 주변을 타원으로 돌기 때문에 매번 거리가 달라지는데 가장 먼 거리를 지날 때는 미니문, 가까운 거리를 지날 때는 슈퍼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슈퍼문은 지난 3월 10일과 9월 17일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세 차례의 슈퍼문 가운데 가장 크고 밝습니다. 금음달로 보이지 않았던 3월 10일을 제외하고 보름달 중에서는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슈퍼문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점으로 대략 한 36만 킬로미터 정도 접근했을 때를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35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때도 있고 36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때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면 더 큰 슈퍼문이 되는 거고요. 슈퍼문과 함께 토성과 혜성도 동시에 밤하늘을 장식했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일자로 쫙 마치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보이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혜성 하나가 서쪽 하늘에 좀 보이고 있는데 망원경을 사용한다면 아직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을밤에 펼쳐진 슈퍼문과 별들의 선물에 시민들은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가을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120mm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산간에는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추위가 찾아와 서울 등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크게 떨어집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시기라도 하듯 전국에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며 오늘과 내일 사이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쪽에서는 한기를 동반한 북풍이, 남쪽에서는 더운 성질의 강한 바람이 유입돼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로 강원 동해안과 상간에 최고 12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쏟아지고 부산 등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 등 수도권 일부와 강원, 충청 내륙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하층 제트가 유입되는 남해안과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을 호우가 예보된 곳에서는 배수로 주변에 쌓인 낙엽을 미리 치워야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초속 20m 이상, 내륙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 수 있어 입간판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비가 그친 뒤에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서울 등 내륙의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인해서 기온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 도로 살얼음 등 이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위험 기상 요소들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일요일까지는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가 겹칠 것으로 보여 해안가 저지대 침수 위험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도심 굴착 공사장 등 집안 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토관리청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비롯한 전국의 고위험 구간 94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반은 흙막이 공법과 차수 공법 등 집안 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 시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 야생 조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찰을 강화하고 가금 농장으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사육 가금 이동 통제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하천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예찰 계획에 따라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H5N1형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형태로 올해 국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류 사이에서는 물론 포유류, 특히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람 간에 전파된 경우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 감염되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인 치명률이 50%를 넘어 우려됩니다. 여러 포유류에서 집단 발병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사람한테 전파 가능한 형태로 이제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넥스트 팬데믹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에 따라 방역당국도 비상입니다. 검출 지점 부근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서 사육하는 가금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견 지점 인근 철새 도래지에는 사람과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인근 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50개 철새 도래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해 추가 감염 상황을 살필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장을 상대로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미한 증상만 확인돼도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숨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 17일 최근 일주일간 50명이 더 숨지면서 올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엠폭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은 모두 1,10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에서 보고된 엠폭스 의심 사례는 42,438건으로 이 가운데 8,113건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55개 나라 가운데 엠폭스가 발병한 곳은 18개국이고 환자와 사망자 대부분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왔습니다. 장카세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사무총장은 행동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아프리카의 엠폭스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숫자이자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35년에는 2만 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4,000명을 증원해야 대비할 수 있다면서도 2,000명 증원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바꾸는 것은 스포츠 경기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하고 2026년 정원부터는 근거를 갖춘 안을 가지고 오면 2,000명 증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에 대응해서 호흡기, 심내혈관, 감염병 등 질환자에 대응한 비상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들었던 3개 연구를 분석한 뒤 정부를 향해 자의적 왜곡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3개 연구 모두 적용하는 가정과 시나리오에 따라 같은 연구 모형 안에서도 추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 저자들도 본인의 연구 결과를 2,000명 증원의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 의료비가 급상승하고 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현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스템을 근간으로 진행된 연구 대신 새로운 추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과 교수, 학부모 단체 등은 어제 국정감사를 앞둔 경북대병원 앞에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관련 학칙 개정 요구를 반대한다며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고 부실교육 방지와 상식에 맞는 감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 행위를 밝혀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을 찾아 소통하겠다고 밝힌 정 교육감은 선거 공약 가운데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관부터 먼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 출근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은 직원들과의 인사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매주 한 번씩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강남 3구의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걸 안다며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그동안 공언해왔듯이 조희연 전 교육감 10년의 혁신교육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건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 혁신교육이 근대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정의합니다. 저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잊고 다만 그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교육 양극화 해소입니다. 부모의 재력과 사는 곳 등에 영향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 교육감은 취임 첫날 학습진단치유센터 건립부터 승인했습니다. 이곳을 통해 학습 부진과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되는 그런 학습 진단 치유센터 계획을 작성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겠다. 한국교원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교육감도 선생님이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진다며 교원 처우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제주도 해상 발사를 준비 중이던 국내 우주기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준궤도 시험 발사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준궤도 시험 발사체 블루웨일 0.4를 10월 중에 시험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리허설 단계에서 보안 사항이 발견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지는 시험 발사체가 5개월 이상 바다 환경에 장기 노출되고
반복적인 엔진 점화 장치 시험으로 내구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사 안전성을 보완한 뒤 최적의 기상 조건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에 시험 발사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택트 사회로 전환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메타버스의 유행이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상과 멀어 보이는데요. 인공지능과 결합해 제2의 혁신 기로에 서 있는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려 임늘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경을 쓰자 눈앞에서 아이돌 가수가 움직입니다.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을 나와 쇼핑몰로 이동하면 다양한 상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칼리버스는 기존의 메타버스와는 달리 가상 공간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매우 높은 퀄리티의 비주얼, 그래픽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 요소이고요. 특히 실사, 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차별화 요소입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문화생활뿐 아니라 언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챗 GPT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용해 뉴욕, 시드니 등 5개 세계 도시를 여행하며 영어를 배우는 콘텐츠인데 70개가 넘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지만 일상 회복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메타버스 역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메타버스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개발이 돼야 되고 그거에 맞는 정부의 지원 체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붐이 끝났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국내외 기업들은 오히려 제2의 혁신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역시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진흥법이 시행된 만큼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기본 체계 정립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올 초에 그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돼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융합의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등 158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 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메타버스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대국민 체험관에서는 증강현실 안경 등을 이용해 문화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5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열악한 이공계 처우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 폭거는 이공계 학생들과 청년 연구자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다며 과학 분야에서도 노벨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연연 평균 연봉이 대기업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이란 점을 언급하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대 신기술 인력 수급이 4년 뒤 6만 명가량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글로벌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그룹의 종합조사회사 니케이 리서치가 처음으로 발표한 글로벌 브랜드 서베이 2024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00대 브랜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 대만,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8개 국가에서 실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1위, 태국, 인도에서는 2위였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2위는 독일 아디다스, 3위는 미국 애플, 4위는 일본 소니, 5위는 미국 나이키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 현대차, 롯데 총 4곳이 100대 브랜드에 포함됐습니다. 니케이 리서치는 이번 조사에서 브랜드 인지도 등을 나타내는 브랜드력과 상품 구입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공헌 분석을 기초로 브랜드 가치를 측정해 지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애플 아이폰 최신형 기종이 출시됐는데 기기에 대한 소비자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현재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닉풀이 떠서 서비스 센터를 다녀왔다. 국내 최대 아이폰 커뮤니티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글입니다. 최신형 기종이 출시된 지난달 중순부터 다수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패닉풀이란 기기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고 제멋대로 꺼졌다 켜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발생할 때 기기에 패닉풀이란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파일은 아이폰 기기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이상 현상을 일으켰을 때 시스템이 자체 진단 과정을 거친 뒤에 남기는 일종의 진단서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라면 자신의 기기 오류가 패닉풀 현상과 관련됐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기 설정을 들어가 간단한 경로를 따라간 뒤 영어로 패닉풀을 검색하면 이 기록이 생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새로 출시된 아이폰 16 프로 등 일부 기종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용자들 반응입니다. 하지만 2년 전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 초기에도 한 차례 문제가 나온 바 있는데요. 당시 애플은 보증 기간 안에 사용자가 우발적으로도 손상하지 않았고 기기 자체 문제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불만이 이어지자 현재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가 처음으로 뉴스 생방송 분야에 진출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미국 대선일인 오는 11월 5일 오후 5시부터 브라이언 윌리엄스와 함께하는 선거의 밤방송을 스트리밍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임 비디오가 화이트 체리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선거 당일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전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방송사들이 주요 선거 때마다 하는 투표 결과 중계 해설 방송과 비슷한 포맷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임 비디오는 자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프라임 멤버십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존 회원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구독자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프라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생중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 뉴스 생중계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9월은 역대 9월 가운데 가장 더운 달이었는데요. 이제야 가을이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과 내일 사이 가을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비와 함께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안전운전은 물론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진다고 하니 이번 주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